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깊은 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네요. 이런 밤에는 왠지 모르게 누군가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지죠.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셨나요? 오늘 사연은 조금 길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사연을 처음 읽었을 때 한참을 멈춰야 했습니다. 65살 경비원 아저씨가 보내주신 이야기인데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나이가 있을까요? 용기의 자격이 필요할까요? 이 사연을 듣고 나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정호입니다. 65살이고요. 아파트 경비실에서 하루의 절반을 삽니다. 창문 하나, 의자 하나, 오래된 모니터 몇 대. 그 앞에 앉아 있으면 세상은 늘 같은 얼굴로 지나갑니다. 평생 싱글로 홀로 살아서인지 그래서 제 삶은 늘 조용했습니다. 조용한 방, 조용한 밥, 조용한 잠.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이 보이고 저녁에 눈을 감으면 또 천장이 보이고 그 사이에 경비실이 있을 뿐이었어요. 외로움이란 게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늙으면 원래 이렇게 사는 거라고. 욕심을 버리면 편해진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저보다 더 조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꼭 쥐고 내려오는 여자였어요. 며칠에 한 번씩만 나타났습니다. 복도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하고 작은 발소리로 지나갔죠. 마치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는 것처럼. 대충 50대 초반쯤. 여리여리한 체형에 목소리도 얇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CCTV를 보다가 이상한 걸 봤습니다. 그녀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 내렸어요. 남자였습니다. 체격이 컸고 어깨가 넓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고 남자는 몇 발짝 뒤에서 따라붙었죠. 마치 사냥감을 쫓는 것처럼. 복도 끝에서 남자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몸을 비틀었어요. 남자가 뭐라고 말했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념한 것 같은 끄덕임이었어요. 그리고 둘이 같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부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남의 집 일이니까. 경비원이 뭘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12층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고함. 그 뒤로 저는 그녀를 더 자세히 보게 됐어요. 어느 날 그녀가 긴팔을 입고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왔습니다. 한여름이었어요. 다들 반팔을 입고 다니는데 그녀만 긴팔이었죠. 쓰레기통에 봉투를 버리는데 소매가 올라갔습니다. 손목에 멍이 있었어요. 검푸른색, 손가락 자국 같은 것. 그녀는 황급히 소매를 내렸지만 저는 이미 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날씨가 많이 덥죠. 그녀는 멈칫하더니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녀의 눈이 신경 쓰였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있었어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의 그림자.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의 눈빛.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계속 그 눈을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 걸까? 왜 그렇게 숨으려는 걸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음식물 쓰레기장 쪽에 그녀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바쁜가? 아픈가? 아니면 그러던 날 관리사무소 무전이 왔어요. 경비 아저씨, 12층에서 민원 들어왔습니다. 고함 소리 난다고요. 뭐 깨지는 소리도 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이었어요. 그녀가 사는 집, 늘 조용하던 그 집. 모니터 앞을 확인해 보니 복도 카메라에 남자가 잡혔어요. 낮에 봤던 그 남자. 그 집 문 앞에서 문을 부숴버릴 듯한 주먹질이 시작됐습니다. 쾅, 쾅, 쾅. 소리 사이사이로 남자의 고함이 찢어지듯 터졌어요. 문 열어. 나와.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전기를 잡고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머릿속은 이상하게 복잡했습니다. 괜히 내가 나서면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지? 남의 집 일인데? 그때 아주 짧게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비명이었습니다. 길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한 번의 소리가 제 속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결국 관리사무소에 말했고 잠시 후 경찰차가 들어왔어요. 파란 불빛이 단지를 훑고 지나갈 때 저는 안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경찰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복도는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괜찮답니까? 제가 물었어요. 경찰은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정사 같네요.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했어요. 그 말이 너무 가벼워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정사. 그 말 안에 폭력도 협박도 공포도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건 다 지워진 말처럼 들렸습니다. 가정사라는 세 글자가 모든 걸 덮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또 어느 날 밤이면 폭풍처럼 소리가 터졌어요. 유리 깨지는 소리, 물건 던지는 소리, 욕설, 울음. 경찰차, 파란 불빛, 짧은 정적, 그리고 다시 반복. 어느 날은 새벽 3시에 CCTV를 보다가 그녀가 복도에 나와 있는 걸 봤어요.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맨발이었어요. 벽에 기대어 앉아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그렇게 있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차마 들어가기 싫었던 걸까요? 아니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저는 경비실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그게 비겁한 줄 알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핑계를 대며 모니터를 켜고 껐어요. 하지만 모니터가 아무리 선명해도 그 속의 사람은 제가 구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그녀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저 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제가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경비실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두드려졌습니다. 톡, 톡.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반이었어요. 누가 이 시간에?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어요. 입술이 터져서 피가 말라 있었습니다. 볼에도 손자국이 있었어요. 숨을 쉬는 소리마저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사과하듯, 아니 살려달라는 듯. 저 잠깐만 여기 있어도 될까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차장 쪽을 돌아다니며 누군가를 찾는 소리. 어디야? 어디 숨었어? 저는 순간 몸이 굳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을 보는 순간 생각이 멈췄어요. 대신 행동이 먼저 나왔습니다. 일단 들어와요. 저는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담아 건넸어요. 그녀는 컵을 받았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넘칠 것 같았어요. 주차장 쪽에서 고함이 가까워졌습니다. 나와. 숨어봤자 찾아낸다. 그 목소리가 경비실까지 오기 전에 저는 그녀를 창고 쪽 박스 더미로 데려갔어요. 좁은 틈, 몸을 최대한 작게 접으면 보이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잠깐. 소리 내지 말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숨을 죽였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비실로 돌아와 일부러 모니터만 바라봤어요. 아무 일 없는 척. 손이 떨렸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경비실 앞에 섰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얼굴이 험악했습니다. 술 냄새가 유리문을 뚫고 들어오는 듯 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아저씨.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여자 봤죠? 여기로 도망쳤죠? 저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최대한 낮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못 봤습니다. 이 시간에 주민들 다 자요. 남자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짓말하면 아저씨도 가만 안 둬.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피하면 들킬 것 같았습니다. 65해를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거짓말을 할 때는 눈을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진짜 못 봤습니다. 남자는 제 눈을 한참 노려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살아있어서 저는 제가 늙었다는 걸 그 순간 실감했습니다. 젊었으면 밀치고라도 나갔을까? 아니, 젊었어도 무서웠을 거예요. 저 눈빛은 취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쳐 있었어요. 남자는 욕을 뱉고 돌아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숨을 못 쉬었어요. 그녀가 박스 틈에서 나오던 순간 저는 그제야 제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고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셔츠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죄송할 때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기 좀 있다가 상황 보고 들어가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며칠 뒤 경비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듯이 아니라 무언가를 꺼내놓기 위해서였어요. 그때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전 남편이었대요. 결혼 10년 차에 도박을 시작했고 처음엔 소액이었대요. 한 번만, 2번만 하다가 점점 커졌고 결국 집이 날아갔대요. 적금이 날아갔고 그녀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탕진했대요. 이혼하고 도망쳤대요. 이 아파트까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런데 어떻게 알아냈는지 6개월 전부터 다시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돈이 떨어지면 와요. 그녀가 말했어요. 없다고 하면 때려요.
그래도 없으면 집을 부숴요. 경찰이 와도 잘 해결해 보세요 라고만 하고 가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하려 할수록 저는 더 아팠습니다. 담담하다는 건 이미 너무 많은 밤을 견뎠다는 뜻이니까요. 울 힘도 없어진 거예요. 목숨이 무서울 때도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근데 갈 데가 없어서. 그 말이 제 속을 쿡 찔렀습니다. 저도 갈 데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 갈 데 없음은 외로움이고 그녀의 갈 데 없음은 공포였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무게가 달랐어요.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내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리고 한 달쯤 지나 일이 터졌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경비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그녀가 바닥에 쓰러지듯 들어왔어요.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눈밑이 시퍼렇게 부어 있었고 목에 손자국이 있었어요.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유리에 베인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숨을 제대로 못 쉬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칼을 들었어요. 부엌 칼을. 그 한마디에 제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그 즉시 생각했어요. 이건 더 이상 민원이 아니라고.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고. 어디 갈 곳 없어요? 친정이나 친구라도.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부모는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대요. 친구들은 전 남편이 찾아올까봐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다들 무서웠던 거죠. 없어요. 그 순간 제 입이 먼저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도 놀랄 정도로 빠르게. 그럼 우리 집에 방 하나 비어 있어요. 당분간만. 일단 살아야죠. 말하고 나서야 숨이 돌아왔어요.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혼자 살던 집에 누굴 들인다고? 그것도 이렇게 위험한 상황의 사람을. 내가 미쳤나? 하지만 그녀가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폐일까봐 정말 미안해요. 민폐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지금은 그런 말 하지 마요. 일단 살아야 해요. 그날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제 집으로 왔어요. 집 문을 열자 늘 저 혼자만 맡던 어두운 공기가 그녀의 숨과 함께 바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이 처음으로 사람을 맞는 것처럼. 처음 일주일은 어색했어요.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괜히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그녀는 제 눈치를 보며 움직였어요. 밤이 되면 작은 방 문이 조용히 닫히고 집은 다시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벽 너머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을 못 잤어요.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아침이었어요. 주방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국 냄새, 밥 뜸드는 냄새. 저는 깜짝 놀라 서 있었어요. 누가 내 집에서 아침을 한다는 게 그 자체로 낯설어서. 신세 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결국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입 먹는 순간 목이 갑자기 막혔어요. 따뜻한 게 목으로 내려가면서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 살면 밥은 연료가 됩니다. 그냥 배를 채우는 일이죠. 대충 먹고 대충 치우고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차려준 밥은 이상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녀는 집을 조금씩 정리했어요. 내가 대충에 익숙해져 있던 곳들이
괜찮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닥이 깨끗해지고 창문이 밝아지고 집안에 먼지 대신 사람이 머문 흔적이 쌓였어요. 열해 동안 혼자 살면서 몰랐습니다. 집이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경비실에 앉아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주차장에서 어슬렁거렸어요. 미진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뒤로 남자는 며칠에 한 번씩 나타났어요. 경비실에 와서 물었습니다. 12층 이미진이요. 어디 갔는지 알아요?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이사 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면 죽여버린다. 남자가 말했어요. 눈이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진짜 모릅니다. 한 달이 지나도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명단을 요구하는 걸 들었어요. 관리소장이 안 된다고 했지만 남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미진 씨, 저녁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경찰에 가야 해요. 제대로. 접근금지 신청이라는 거 있대요. 그녀가 숟가락을 멈췄어요. 소용없어요. 전에도 했는데 종이 한 장이에요. 그 사람한텐. 그래도 해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기록이 쌓여야 해요. 증거가 있어야 해요. 그녀가 오래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당연하죠. 다음 날 우리는 경찰서에 갔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썼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멍든 곳, 손목에 흉터, 목에 자국. 저는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손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상담사가 쉼터를 권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좋아요. 그녀가 저를 봤어요. 저는 그 눈빛을 마주하며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를 점점 여자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가끔 그녀가 머리를 묶고 설거지를 할 때, 손목이 드러날 때, 얇은 목소리로 다녀오셨어요 라고 말할 때, 제 속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따뜻함이 아니라 설렘 같은 것. 하지만 저는 마음을 꾹 눌렀어요. 15살 차이. 저는 경비원. 가진 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지금 보호받는 사람이었어요. 제 감정이 혹시라도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까봐 저는 제 마음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스스로를 꾸짖었어요. 그리고 2달째 되던 날, 휴무일 오전, 집에만 있던 미진 씨 바람도 쐬어줄 겸 외식을 권했더니 미진 씨가 흔쾌히 응해주었어요. 집 근처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을 때 하필 그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저를 보며 실실 웃으며 다가왔어요. 너였구나. 너가 숨겨주고 있었어. 인연놈들이 나 몰래 딴살림을 차려. 남자의 눈이 번뜩했습니다. 주먹이 올라왔어요. 저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뺨에 주먹이 박혔어요.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어요.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단단하게. 이 여자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이 영감탱이가 지금 뭐라는 거야? 아저씨. 그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자가 저를 발로 찼어요.
옆구리에 통증이 터졌습니다. 숨을 못 쉬었어요. 이 늙은 새끼가 내 여자 건드려. 또 찼습니다. 또. 시야가 흐려졌어요. 피 맛이 났습니다. 그때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쓰러지는 소리. 눈을 떴어요. 그녀가 화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저는 식당 주인을 향해 112에 신고 좀 해줘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날 남자는 체포됐습니다. 주거침입, 폭행, 협박. 이번에는 경찰이 제대로 움직였어요. 그동안 쌓인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갈비뼈 금 같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얼굴도 멍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침대 옆에 앉아서 울었어요. 미안해요, 저 때문에. 저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미안하지 마요. 안 다쳐서 다행이에요. 그녀가 울음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왜 그녀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이 무사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중요했어요. 그녀는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제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퇴원했습니다. 남자는 구속됐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질 거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아저씨, 저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고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잠을 잤어요. 악몽 없이. 저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제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근데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고마워서만은 아니에요. 저는 말이 막혔어요. 그녀의 눈이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집에 들어오면 안심이 돼요. 그리고 기다려져요. 제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저는 결국 가장 먼저 떠오른 현실을 말해버렸어요. 비겁하게도 미진 씨,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당신한테는 더 좋은.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하게. 저는 더 좋은 게 필요했던 적이 없어요. 저는 안전이 필요했고 따뜻함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저씨가 좋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늙으면 눈물이 더 흔해진다더니 정말 그랬어요. 참을 힘이 줄어드는 건지 감정이 더 솔직해지는 건지. 저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입술이 떨렸어요. 나도 당신이 좋아요. 그 말은 고백이라기보다 오래 참아온 숨을 내뱉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제 옆에서 숨을 쉬고 있고 제가 그 숨을 듣고 있다는 사실만 선명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목이 메었어요. 이번엔 도망이 아니라 같이 살까요? 그녀는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제가 열해 동안 집안에 두지 못했던 봄 같았습니다. 네. 그녀가 말했어요. 같이 살아요.
청취자 여러분, 정호 씨의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밖은 겨울이었지만 그날 그 집의 불빛은 따뜻했다고 해요. 65에 찾아온 사랑,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맞은 주먹, 그리고 같이 살아요라는 한마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한 문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호 씨가 마지막에 이렇게 썼거든요. 사람은 사람으로 산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사람은 사람 곁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밥을 먹고, 누군가의 걱정을 받고, 누군가의 손을 잡으면서요. 그게 15이든 65이든 상관없이 늦은 밤 이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외로우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은 밤 되세요.